내가 이 부대의 법이다. 너 같은 놈 하나쯤은 내가 없애도 문제 없어. 한기석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 서 있던 이등병 김우진은 작은 체구를 더욱 웅크리며 고개를 숙였죠. 오후 3시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기석 중령, 47세의 나이에 이미 중령까지 진급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국방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대학을 우등으로 마친 그의 이력은 화려했죠.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성과 우선, 감정 배제라는 액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소 투스타까지는 갈 사람이야. 그게 내 운명이라고. 이것이 한기석의 입버릇이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상급 부대에서의 평가도 늘 우수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진급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한기석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부대 운영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고 상급 부대에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의 책상에는 늘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통계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죠.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내 부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곧 내 평가에 직결되는 거야.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부하 간부들은 한기석 앞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꾸중을 들었고 때로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기석 본인은 이를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군대는 원래 엄격해야 하고 리더는 냉철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한기석의 눈에 한 달 전 새로 전입된 이등병 김우진이 들어왔습니다. 20살의 나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키도 작고 목소리도 낮아서 생활관에서는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면장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려는 마음에서였죠. 식사 시간에도 늘 마지막에 들어가서 남은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선임들이 말을 걸어와도 예 아니면 아닙니다 하로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우진의 조용한 성격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병 박경진을 비롯한 몇몇 선임병들이 우진을 집단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야, 김우진.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하루 종일 입 한 번 안 벌리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 대답이나 제대로 해봐. 목소리 좀 크게.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신참 적응 과정이라고 여겨졌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밀치기도 하고 생활관에서는 일부러 큰 소리로 트집을 잡았죠. 이 새끼, 내무반 정리도 제대로 못하네. 이걸로 군생활 할 생각이야? 아, 진짜 답답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까지 피해본다고. 박경진은 특히 심했습니다. 22세의 상병으로 평소에도 계급이 낮은 신병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성격이었거든요. 우진이 조용하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야, 너 진짜 이상한 놈이야. 다른 애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하는데 넌 뭐야? 벙어리야? 아닙니다, 상병님. 아닙니다가 뭐야? 목소리가 모기 소리 같네. 다시 해. 아닙니다, 상병님.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대답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크게 해. 알겠어?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우진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기석 중령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대대장은 없었거든요. 중대장으로부터 보고도 주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생활관 순시를 할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느꼈고 간부들로부터도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죠. 저 신병 분위기 메이커가 못 되네. 부대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기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자신의 부대 운영 능력을 평가받을 때 문제가 되는 인원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우진처럼 적응을 못하는 신병이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을 우려했거든요. 부대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거해야 해. 그래야 전체적인 평가가 좋아져. 한기석은 자신만의 논리로 이 상황을 합리화했습니다. 우진 개인의 고통보다는 부대 전체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대대장님, 이등병 김우진에게 대대장 특별 면담이 있다고 지시해 두었습니다. 인사장교 최상민 대위가 보고를 올렸을 때 한기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최상민 대위는 35살의 베테랑 장교였어요. 한기석과는 달리 온화한 성격으로 부대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대대장 앞에서만큼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기석의 까다로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언제 면담하겠다고 하나? 내일 오후 2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아. 시간 잡아줘. 그런데 최 대위, 그 신병 어때? 솔직하게 말해봐. 최상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진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대 분위기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글쎄요. 성실하긴 한데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 그게 문제지. 군대에서는 적극성이 필요한 법인데. 한기석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우진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면담 당일 우진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생활관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것을 보며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대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자. 우진은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입대하기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진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다른 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당부하는 것 같았어요. 우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입대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 2시 우진은 초록색 전투복을 단정하게 입고 대대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키에 마른 체구,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 한기석은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님. 이등병 김우진입니다. 앉아. 중대장과 면담은 자주 했었나? 한기석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팔짱을 끼고 우진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우진은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기석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대장님,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적응이 나아졌다고? 그럼 왜 중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거지? 아, 그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한기석은 우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전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김우진, 솔직하게 말해봐. 선임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별 문제 없이? 우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하면 선임들에게 고자질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애들에 비해 표정이 어둡지? 식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한기석은 마치 우진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약점을 찾고 있었어요. 전출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 적응 힘들지? 선임들이 좀 까다롭고.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우진을 배려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내보내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전출 가고 싶지 않나? 여기서 계속 버티기 힘들잖아. 그 순간 우진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전출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저는 정말 여기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왜? 다른 부대 가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기석에게는 그저 고집 부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김우진, 현실을 봐. 너 같은 성격으로는 이 부대에서 버티기 어려워. 대대장님,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잖아. 한기석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빨리 포기하고 전출을 받아들이길 바랐는데 우진이 계속 버티려고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게 너를 위한 일이야. 외곽 소초 같은 곳은 어때? 거기는 인원도 적고 조용할 거야. 싫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 순간 한기석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가면 갔던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어요.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대대장님, 이봐, 김우진. 나는 감정으로 부대를 운영하지 않아.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대는 현실이야. 적응 못하는 놈은 도태되는 거지.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그게 노력이야?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면서 한기석은 다시 우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우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대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대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기분 나빠? 그럼 어쩔 건데? 나한테 대들 거야? 한기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고 우진의 반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조용히 전출 받아들여. 내 앞에서 약한 놈들은 오래 못 버텨.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다고? 그럼 왜 매일 풀 죽어 있어? 왜 선임들한테 제대로 대답도 못해? 우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선임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을 대대장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조용히 나가. 너 같은 애 때문에 진급 망치기 싫으니까. 한기석은 마지막으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우진의 고통이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포기하지 않겠다던 다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대대장실에서 나온 지 이틀 후 한기석은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육 목적 질책성 전출 조치라는 명목으로 우진을 외곽소초로 보내는 서류였어요. 한기석은 펜을 들고 능숙하게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등병 김우진은 부대 적응 부족으로 인한 사기 저하 요소로 판단되어 글을 쓰면서도 한기석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책상 위에 성과 우선, 감정 배제라는 액자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편 생활관 조교로 일하는 문하영 군무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1살의 문하영은 이 부대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신병들을 보아왔지만 우진처럼 조용히 고통받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영 씨, 오늘도 김우진 그의 밥 거의 안 먹었더라고요. 동료 군무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문하영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우진을 관찰했는데 점점 말라가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그의 전출 간다는 소문 있던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하영은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대대장이 우진을 내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군무원 신분으로는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하영은 생활관 순실을 돌다가 우진을 발견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우진 혼자 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뭐 하고 있니? 아, 그냥 집에 편지 쓰고 있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편지지에는 몇 줄 안 되는 글씨가 삐뚤삐뚤 써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문하영은 우진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살 청년이 이렇게 홀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우진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문하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장교 최상민 대위가 한기석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우진의 전출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이등병 김우진의 전출건인데요. 응, 빨리 처리해. 최상민은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진이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출을 보내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대대장님,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켰나요? 문제투성이지. 부대 분위기 다 망치고 있잖아. 하지만 규정 위반이나 사고를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한기석은 짜증을 냈어요. 최 대위, 내가 판단하는 거야. 굳이 문제를 키우고 싶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용히 처리해. 이상. 최상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무실을 나오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문하영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만약을 위해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기록해둬야 해. 나중에라도 꼭 써야 하니까. 문하영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소 부드러운 성격이었지만 잘못된 일 앞에서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마침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병 박경진이 또다시 우진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야, 김우진. 너 전출 간다며? 드디어 포기했네. 상병님,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여기서 못 버티니까 도망가는 거잖아. 박경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놈은 처음부터 군대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하루 종일 우울한 얼굴로 다니는 게 최선이야? 문하영은 숨을 죽이며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넌 여기서 기어다녀야 살아남을 거야. 알겠어? 박경진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우진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기석 중령이 복도로 나타났어요. 병사들은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대대장님. 별일 아닙니다. 박경진은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시켰어요. 한기석도 굳이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너는 따라와. 한기석은 우진을 대대장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출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내일부터 효력 발생이야. 우진은 서류를 보며 절망했어요.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기회 타령인가? 지시 불이행으로 영창 가고 싶어?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조용히 나가. 소란 피우지 말고. 그 순간 문하영이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녹음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우진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단장실에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훈육 목적 질책성 전출 조치권 이등병 김우진. 보고서를 받아든 정혜린 소장은 평소와 달리 유심히 내용을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훈육이 필요한 신병일까? 정혜린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혜린 소장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4세의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었어요. 수많은 편견과 시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부하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왜 전출을?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아들에게 당부했었거든요. 절대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혹시 정말 우진이일까? 정혜리는 조심스럽게 인사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린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혜린은 우진을 입대시킬 때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들이 일반 신병으로 군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특혜 없이 성장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사단장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라. 내 실력으로만 인정받아라.
입대 전날 밤 정혜린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우진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들이 훈육 목적으로 전출을 가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정혜리는 즉시 비서관을 불렀어요. 김소령, 한기석 중령에 대해 알아봐. 최근 부대 운영 상황이나 특이사항 있었는지. 네, 사단장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소령이 나간 후 정혜리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사단장으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1시간 후 김소령이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단장님, 한기석 중령 관련 보고드립니다. 말해봐. 최근 몇 개월간 그 부대에서 신병 적응 관련 문제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등병 김우진의 경우 김소령은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보고했어요. 우진이 생활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대대장과의 면담 후 급작스럽게 전출이 결정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등병 김우진이 특별한 규정 위반이나 사고를 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정혜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 은밀하게. 네, 사단장님. 그날 밤 정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우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전출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소령이 추가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단장님, 어제 밤늦게 군무원 문하영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군무원에서? 네. 이등병 김우진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정혜리는 즉시 문하영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1시간 후 문하영이 사단장실에 도착했습니다. 41살의 그녀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사단장님, 저는 이등병 김우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세요. 문하영은 지난 한 달간 지켜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진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 대대장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해둔 증거까지. 이것을 들어보세요. 문하영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정혜린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사단장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혜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 군무원, 이것 외에 다른 증거도 있나요? 네.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등병 김우진이 실제로 어떤 아이인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아이죠?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다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정혜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대대장은 그것을 이용해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지켜야죠. 문하영의 마지막 말이 정혜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문 군무원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 아이를 도와주세요. 제발. 문하영의 간절한 부탁에 정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영이 나간 후 정혜린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김소령, 내일 아침 일찍 한기석 중령 부대로 가겠다. 예고 없이. 네, 사단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등병 김우진의 전출 명령은 일단 보류해. 알겠습니다. 정혜리는 창문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인간이 먼저여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기석은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제 요소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음 날 아침 8시 한기석 중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등병 김우진의 전출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군. 그때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대장님, 사단장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사단장님이? 언제? 지금 바로요. 예고 없이 오신다고 하네요. 한기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은 부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알겠어. 영접 준비해. 네, 대대장님. 10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정혜린 소장이 내렸을 때 한기석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한기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시설을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보다 생활관부터 보겠습니다. 생활관 말입니까? 한기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사단장이 오면 부대 현황이나 훈련 상황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정혜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기석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혹시 김우진이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단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 부하들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게 특별한 일인가요? 정혜린의 대답에 한기석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모두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진도 있었어요. 가방을 챙겨놓은 채로 전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린은 우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한 달 만에 본 아들은 많이 말라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이 병사는 왜 가방을 챙겨 놓았죠? 아, 그 병사는 오늘 전출 가는 병사입니다. 전출이요? 무슨 이유로? 한기석은 준비해둔 답변을 말했어요. 부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을 위해 조치한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요? 정혜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어요. 네. 여기서는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때 정혜린이 우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등병 김우진.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출 가고 싶어서 신청한 거야? 아닙니다. 우진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왜 전출을 가는 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기석 중령,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죠. 두 사람이 생활관을 나가자 남은 병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복도에서 정혜리는 한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 이 병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사단장님, 그 병사는 부대 분위기를 해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죠? 한기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구체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답변하세요.
그게 적극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이어서 그게 전출 사유가 됩니까? 정혜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사단장님, 제가 부대장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 부대장으로서의 판단이요? 그때 정혜린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령, 생활관으로 다시 들어가죠. 모든 병사들 앞에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한기석은 불안해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관으로 다시 들어간 정혜린은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채로 경청했어요. 앞으로 나와. 우진이 앞으로 나오자 정혜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 병사는 제 아들입니다. 생활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고 한기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직접 일반 신병으로 입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우진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전출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혜린은 한기석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중령, 이제 설명해 보세요.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기석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사단장의 아들을 전출 보내려 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아이가 사단장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 텐데요. 정혜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하영 군무원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요? 중령이 이등병 김우진에게 한 말입니다. 문하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기석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한기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를 발판으로 최소 투스타까지 오를 사람이거든 내가. 녹음이 끝났을 때 생활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혜린은 한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을 자처한 당신, 지금부터는 군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한기석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녹음으로 재생되는 것을 들으며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사단장 앞에서, 그것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단장님, 저는 대대장, 지금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정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노를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병사들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등병 김우진만 남으세요.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자 생활관에는 정혜린과 우진 그리고 한기석만 남았어요. 문하영 군무원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우진아. 정혜린이 처음으로 아들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 사단장이 미안하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우진은 끝까지 격식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한 달간 쌓인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린은 한기석을 돌아봤어요. 중령,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겠죠?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사단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인가요? 한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대했느냐는 겁니다. 정혜린은 한 걸음 한기석에게 다가갔어요. 20살 청년이 군대에 와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 아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부대를 위해서요? 정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대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한기석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급만 생각했습니다. 부하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혜리는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이 한 달이 어땠니? 사단장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니까.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달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나한테. 엄마가. 아니,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으라고. 정혜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이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엄마가 너무 무리한 실험을 한 것 같아. 그때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했다고요? 이건 성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혜리는 한기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건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부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한 게 아니라면? 한기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혜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중령, 당신은 지금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상급 부대에도 보고될 것입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자신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정혜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 부대의 법이라고 했죠? 이제 진짜 법의 판단을 받으세요. 한기석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진급의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아, 너는 전출 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리는 마지막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어요. 중령,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충성입니다. 아닙니다. 인간다움입니다. 정혜린의 말에 한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뿐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정혜린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진아, 앞으로도 힘들 텐데 괜찮겠니? 네. 해낼 수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다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린이 생활관을 떠난 후 한기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기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벽에 걸린 성과 우선, 감정 배제라는 액자가 이제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한기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진급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가 도착했어요. 한기석의 군 생활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 최우방 부대로의 발령과 징계로
사실상 앞으로의 진급은 물 건너간 조치였습니다. 진급은커녕 불명예 전역까지는 면했지만 군 경력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기석 중령은 결국은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석은 마지막 날 사무실을 정리하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25년간의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최상민 대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기석에 대한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 대위, 미안하다. 네, 너도 알고 있었잖아. 김우진 그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거 말이야. 최상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넌 나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어. 그냥 침묵했을 뿐이지. 침묵도 죄야. 하지만 나만큼 큰 죄는 아니지. 한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용기 내.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석은 정일인 사단장을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사단장실을 찾았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정혜린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혜린은 고개를 들어 한기석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달리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후회되시죠? 정혜린의 직설적인 질문에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후회됩니다. 무엇을 후회하시나요? 들켜서요. 아니면 그렇게 행동한 것 자체를요? 한기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켜서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행동한 것 자체를 후회합니다. 정혜리는 한기석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죠? 이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어요.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김우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도.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정혜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단장님, 제가 김우진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사과하고 싶으시죠? 진심으로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아이에게 인정하고 싶어서요. 정혜리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선해 드리겠어요. 이틀 후 한기석은 민간인 복장으로 부대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혜린의 주선으로 우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면회실에서 우진을 기다리는 한기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곧 우진이 들어왔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체중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님. 우진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한기석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대장은 무슨... 미안하다, 우진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한기석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내 진급에 방해되는 장애물로만 생각했지. 우진은 조용히 들었어요. 너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전 대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원망해도 돼.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대대장님, 아니,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우진이 한기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한기석은 눈물이 났어요. 힘들다고 변명할 수는 없어. 내가 약한 사람이었던 거야.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우진은 밝게 웃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잘 대해주고 선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기석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아, 내가 너한테 배운 게 있어.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거야.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제가 해낸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야. 문하영 조교님도 사단장님도. 한기석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진아.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야. 계급이나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도 새로운 시작하실 거죠? 그래.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 한기석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면회가 끝난 후 한기석은 부대를 나서며 정혜린 사단장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저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셔서요. 정혜린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의지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석이 떠난 후 정혜린은 우진을 불렀어요. 어땠니?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많이 성장했구나. 네.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우진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힘들 텐데 괜찮겠니? 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어요. 정혜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한기석은 군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지휘관들이 없도록 교육하고 피해를 당한 장병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1년 후 한기석은 서울 시내 한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군 인권보호시민연대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에서 그는 이제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한기석 선생님, 오늘 상담 예정자가 3명 있습니다. 젊은 동료 활동가가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모두 군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부터 뵙죠. 한기석은 이제 대대장님 대신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21살 청년이었어요. 군대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한기석은 청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우진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해결될까요? 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한기석은 청년을 격려하며 구체적인 도움 방안을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귀찮게 여겼지만 이제는 다른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한기석은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대대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도 전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최상민이었습니다.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상민아.
잘 지내고 있나? 네. 형님은 어떠세요? 나야 뭐 바쁘게 살고 있지. 사람들 도우느라. 최상민은 한기석의 변화된 모습이 신기했어요. 형님,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김우진 그 친구, 이제 상병 달았어요. 그리고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한기석은 기뻤어요. 우진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 친구 참 대단해. 네. 그리고 형님 얘기도 가끔 해요. 많이 달라지셨다고. 고마운 녀석이네. 한기석은 우진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자신을 변화시켜준 소중한 인연이었거든요. 저녁 한기석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3명의 고민을 들었다.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깨닫는다. 그때 문득 노재호 전 장군님이 생각났어요. 정혜린 사단장의 은사였던 분으로 얼마 전 한기석에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기석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야. 네, 장군님. 계급은 잠깐이지만 어떤 군인이었는가는 평생 남는 이름이지. 노재호 장군의 말씀이 한기석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지침이 되었어요. 한편 그 시각 우진은 생활관에서 후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병이 된 우진은 신병들의 좋은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야, 김우진 상병님은 정말 다르네요. 신병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다른 선임들처럼 무섭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잘 들어요. 우진은 웃었어요. 무서워서 시키는 건 진짜가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지.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되셨어요? 힘든 경험을 했거든. 그때 많은 걸 배웠어. 우진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후임들에게 조언했어요. 너희들도 언젠가 선임이 될 텐데 그때 기억해. 후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료야.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진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진심은 정말로 통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편지를 다 쓴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기석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부대의 법이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석은 오만함으로 인해 평생 꿈꾸던 별을 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이제 한기석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우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해요. 내일도 후임들에게 좋은 선임이 되자. 정혜린 사단장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부하들을 돌보며 생각합니다.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인간이 먼저여야 한다. 문하영 조교는 오늘도 생활관을 돌며 다짐해요.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최상민 소령은 새로운 부대에서 다른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그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재호 전 장군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계급은 잠깐이지만 어떤 군인이었는가는 평생 남는 이름이지. 진짜 별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이란 걸 한기석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 부대의 법이다. 그 오만한 한마디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계급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기석이 도우는 사람들, 우진이 지도하는 후임들, 정혜린이 보호하는 부하들을 통해서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믿음과 함께